행사 MC 빠밤, 본명 김동호. 개그맨의 꿈을 품었던 그는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진 끝에 이름 없는 행사장을 전전하는 MC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인생의 등불이라고요. 동호가 감동적인 톤으로 준비해온 오프닝 멘트를 외쳤지만 객석은 냉랭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호를 보고 초등학생 딸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행사 어땠어? 동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딸아이 하나 제대로 먹이고 입히기도 빠듯한 형편.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호는 오래된 습관대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들려오는 윗집 소음에 오늘도 빨리 이사가고 싶다는 마음만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업계 최고의 전설 천상이 동호의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그는 이제 은퇴 상태. 행사가 끝난 후 천상이 동호를 찾았습니다. 어이쿠, 대선배님께서 이런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이제 후배들 격려하면서 살아야지. 허허. 천상은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네 왜 관객들 눈을 못 보지? 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반응이 없어서요. 천상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자네 무대에 대해 조언을 할 게 있네. 철학적인 이야기, 감동 스토리, 그런 건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것. 사람들은 진짜 이야기를 원해. 자네 주변 이야기, 소소하고 웃긴 것 말이야. 주변 이야기요? 그래, 자네 개 키우나? 고양이는? 그런 거라도 좋아. 진짜 있었던 일을 말해봐. 천상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은색 마이크 모양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게. 행운의 부적이라고 할까? 나도 예전에 이걸 받고 성공했지. 무대에 설 때마다 이걸 차고 있으면 뭔가 달라질 걸세. 감사합니다. 동호는 반신반의하며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낡았지만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행사, 동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병아리를 키우는데요. 삐약삐약 병아리 다들 아시죠? 신기하게도 이 한마디에 객석이 동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아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치킨이에요. 야식으로 치킨 시켜 먹을 때마다 녀석이 쳐다보는데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객석이 터졌습니다. 동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렇게 시시한 얘기에 천상님이 주신 목걸이가 영험한 힘이 있는 건가?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집에 돌아왔을 때 벌어졌습니다. 치킨아. 매일 집에 들어가면 다다다다 달려나오던 병아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치킨? 우리 병아리 어디 갔어? 치킨? 아빠 무슨 소리야? 치킨 먹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병아리 말이야. 우리 집 병아리 없어. 내가 사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금방 죽는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 딸 유진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병아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집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음 행사에 나간 동호. 관객들의 기대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민호 씨. 그분은 새벽 3시에 드릴을 돌리시죠? 객석이 공감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새벽의 장인이에요. 매일 새벽 3시 정각, 시계보다 정확하다니까요.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 위층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다음날 휴일이었던 동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304호 무슨 일 있나요? 어제 이상하게 조용해서요. 304호요? 6개월째 비어 있는데요?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뭔 소리세요? 작년부터 공실입니다. 동호는 깨달았습니다. 목걸이를 한 채 행사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현실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계가 재편된다는 것을. 동호는 공포에 떨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 직장을 옮길 때마다 자신을 무시하던 PD, 술자리에서 무안을 주던 선배 개그맨, 대출금을 독촉하던 사채업자. 다음 행사부터 동호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PD님 김성호 씨가 하는 식으로 객석은 웃었고 그들은 하나둘 현실에서 지워졌습니다. 동호의 고민이 깊어지는 반면 웃음을 먹은 생명력은 인기로 보상했습니다. 동호는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빠밤의 리얼 토크쇼는 예약이 밀려들었고 출연료도 10배로 뛰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신발 사줄 거지?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호는 딸의 웃음을 위해서라도 이 능력을 써야 한다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기몰이 중인 동호는 벌써 1년째 빠밤의 리얼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일 1주년 기념 토크쇼를 하게 된 동호. 많은 관객과 생중계 카메라 등 동호에게 인생 최고의 무대가 준비될 것입니다. 게스트로 참석할 천상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벌써 1주년이라니 축하하네. 내일은 자네 딸도 볼 수 있나? 한번 데려와 보게. 아빠의 성공을 함께 축하해야지. 이렇게 동호가 무척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던 터라 유진이는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앉았는데 펜이 없었습니다. 아빠 방에 있나? 유진이가 아빠 방에 가보니 일기장과 은색 마이크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아빠가 항상 차고 다니던 예쁜 목걸이. 오늘은 행사 준비를 하느라 집에 두고 간 것입니다. 유진이는 무심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다음날 드디어 1주년 기념일 날이 밝았습니다. 동호는 천상에게 인사시키기 위해 녹화장에 유진이를 데려갔습니다. 유진이가 천상 같은 거물을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딸 목에 있는 은색 마이크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진아, 그거 어디서? 그제야 자신이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챈 동호. 아빠 책상에 있길래 예뻐서 하고 왔어. 그래? 그런데 이따 아빠 무대할 때 그거 아빠 줘야 해. 싫어. 나 혼자 아빠 공연 보고 있으면 무섭단 말이야. 아빠 목걸이 하고 있을래. 아휴, 어쩌지? 동호는 불안했지만 자신의 눈앞에 딸이 있으니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실력으로 웃길 수 있어. 스탠바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호가 무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면서 천상에 올라왔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무대에 서네요. 동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마 PD가 동호에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빠밤의 리얼 토크쇼 1주년 기념일이죠. 그래서 저 천상이 빠밤쇼의 1일 특별 MC로 진행을 맡았습니다. 무대에 있던 동호는 당황했지만 반갑게 박수를 쳤습니다. 천상은 그를 보고 웃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 게스트가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빠밤의 따님인데요. 유진이 무대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천상은 유진이와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던지 눈 깜짝할 사이에 유진이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귀여운 친구가 아빠를 자랑하고 싶다는군요. 자, 유진이 마이크를 잡고 아빠 이름을 크게 불러볼까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천상이 유진이에게 마이크를 주었습니다. 동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목걸이. 유진이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려 합니다. 안 돼. 유진아! 동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이는 해맑게 웃으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김동호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동호의 몸이 빛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빠밤이 사라진다. 대박. 완전 특수효과 미쳤는데?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호는 무대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천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천상이 유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유진이. 곧 다 잊을 거예요. 그리고 유진이의 목에서 은색 마이크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이제 이건 내가 보관할게요. 흐흐흐흐흐흐. 어느 조용한 카페, 천상이 은색 마이크 목걸이를 탁자 위에 놓은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미끼를 물지 않는 놈이 없다니까. 이 목걸이 때문에 나도 사라질 뻔했지. 나 대신 갈놈들을 구해놓으면 나는 개에서 살 수 있다 이거야.
하지만 한 사람이 20개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성가시단 말이지. 자, 빨리 다음 저승사자를 찾아내 보실까? 얼마 전 서울의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온 30대 직장인 하리는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집이 좁아도 있을 건 있어야겠는데 전신 거울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리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사이즈가 아담한 제품 하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판매자는 직접 거울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하철 근처에서 판매자를 만난 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판매자 남성은 얼굴이 해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건입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리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거울 상태가 좋아 그냥 샀습니다. 170cm 높이의 목재 프레임 거울이었고 표면에 기스 하나 없었습니다. 전면에 작은 숫자 7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처럼 휴일을 맞은 하리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에 다가간 하린. 이 스티커 생각보다 신경 쓰이네. 하리는 거울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내려고 손톱으로 벗겼습니다. 그러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멍 안쪽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 이게 뭐지? 구멍이 있으면 있지 왜 빛이 나와? 하리는 호기심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리저리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거울 표면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하리는 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근거리를 가슴을 부여잡고 거울을 다시 보았는데 거울 속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거울이 비친 곳은 하린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벽지가 낡았고 천장에 물얼룩이 있는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낮은 주택가의 골목이 보였습니다. 이때 거울 속에서 누군가 움직였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바닥에 앉아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울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숨을 죽인 채 거울의 구멍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러자 원래대로 돌아와 하린의 팔이 비쳤습니다. 와, 이런 세상에. 이 거울 다른 장소를 비치는 거였어? 그래서 판매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 거구나. 그리고 저쪽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나 봐. 신기하다. 그런데 7은 무슨 뜻이지? 하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놀랍기는 한데 남의 생활을 본다는 게 좀 찝찝하니까 그냥 거울로 써야지. 화만 안 누르면 되는 거잖아. 하린은 평범한 일상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온 어느 날, 하린은 문득 거울 속 그 여자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여자도 나같이 힘들까? 나보다 나이는 많아 보였는데 참 그때 울고 있었지. 하린은 거울로 다가가 다시 스티커를 떼고 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자 이전처럼 거울 속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반지하 주택으로 보이는 집. 하린이 구멍에 손을 대고 상하 좌우로 누르자 마치 CCTV처럼 방 안을 구석구석 볼 수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에 적힌 이름을 보니 이정민이라고 되어 있었고 살림살이로 보니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정민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들어왔나 보다. 어디 한번 볼까? 하린은 마치 재밌는 드라마라도 보듯 침대 위에 앉아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귀가한 정민은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전기포트였습니다. 가스가 끊긴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라면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하린은 우는 정민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 이날부터 하린은 매일 밤 정민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 12시 30분 정민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채무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정민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떡해. 다음 날 새벽 1시 정민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50만 원만.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정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 남매잖아.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민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음날 밤 12시 50분 정민이 편의점 알바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리는 과자를 야금야금 먹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쌍하다. 하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제 하리는 거울 속 정민이 일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여겨졌습니다. 단 차이점이라면 훨씬 생동감 있고 재미있다는 것이었죠. 다음날 저녁 10시 정민이 집주인으로 보이는 60대 남성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3개월째야. 이번 달까지 밀린 거 안 주면 나가야 돼. 정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달만요. 제발. 안 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못 주면 짐 싸.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하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살까? 하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비참한 삶이 하린의 삶을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린도 상사한테 깨지고 성공한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적어도 이정민보다는 나았습니다. 거울은 비극적인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은 결국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옷가지를 넣은 그녀의 짐은 무척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나야. 작게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사? 고시원으로 가봤자 어떡해. 빚은? 이자 늘어나는 속도는 로또라도 맞지 않는 한 따라잡을 수가 없어. 정민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뒤돌아 부스럭대더니 곧 굵은 밧줄을 꺼냈습니다. 어머, 놀란 할인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울 밖 정민에게는 그 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의자 위에 올라가 밧줄에 목을 걸었습니다. 안 돼! 할인은 소리치며 손을 거울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나 정민에게 할인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깊이 들이켜고 의자를 밀쳤습니다. 쿵! 의자가 넘어가면서 정민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할인은 공포의 비명을 지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동시에 정민의 손도 사방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거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쾅!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할인의 시야가 180도 회전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할인은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목에 밧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밧줄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한편 할인과 바뀌어 거울 밖으로 나온 정민은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보는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울 속에는 자기 방에서 죽어가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민이 놀라 거울을 바라보았지만 이미 거울은 놀란 정민의 얼굴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거울의 스티커 번호가 8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랄한 휴대폰 벨소리와 함께 민주는 잠이 깼습니다. 오빠 일어나! 주말이라고 늦잠만 자는 거 아니지? 본가에 있는 여동생의 전화였습니다. 소연이구나. 잘 잤어? 물론이지! 오빠는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 빨리 일어나서 아침 먹어. 그래, 챙겨줘서 고마워. 너 공부는 잘 돼? 고3이 열심히 해야지. 남이사, 오빠는? 직장은 괜찮고? 걱정 마. 빨리 졸업하고 너도 여기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나도. 난 이제 도서관 갈게. 오빠 얼른 아침 먹어. 그래, 고마워. 안녕. 남달리 애틋한 민준과 소연. 둘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왔기에 남매의 정이 깊었습니다. 지금은 민준이 취업하면서 본가에 있는 소연과 떨어져 있지만 매일 아침 안부를 물었죠. 그건 그렇고 요즘 왜 이러지? 그 장례식 다녀온 날부터인 것 같은데. 침대에 걸터 앉은 민준은 쓴 입맛을 다셨습니다. 한
한 달 전쯤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에 커피를 쏟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회의를 위해 밤샘 작업한 파일이 날아가는 일이 생기더니 급기야 어제 저녁에는 교통사고까지 날 뻔했습니다. 저녁 시간 친구를 만난 민주는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이런 민준을 보고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 장례식 갔다가 뭐 붙은 거 아니야? 내가 아는 무당이 있는데 SNS에서 완전 유명해. 한번 가봐. 그럴까? 민주는 점 같은 것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난생 처음 가본 무당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래된 한옥이나 향냄새 나는 어두운 공간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 벽에는 부적 대신 추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당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전형적인 MZ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을 보는 순간 무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요즘 되는 일이 없지? 몸이 무겁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문제가 있군. 언제부터였어? 한 2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무당은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 매듭 팔찌를 꺼내 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일 밤 12시까지만 차고 있어. 대신 무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내일 밤 12시 사이에 꼭 낯선 여자 한 명이랑 대화를 해. 아무 말이나 상관없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예? 왜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넌 모르겠지만 듣는 귀가 많아. 판 깨고 싶어? 무당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난다는 듯 팔찌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처음 가본 무당집이라 당황한 민주는 팔찌를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의 머릿속에는 무당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밤 12시까지 낯선 여자한테 말을 걸어야 한다. 왜 하필 여자일까? 왜 낯선 사람이어야 할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민주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처음 본 여성에게 말을 걸으라고? 하루 종일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지 못한 민준. 무당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의심이 되면서도 시킨 대로 하지 못했다는 두 가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은 몸과 마음이 모두 무거운 채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7시 20분, 12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온 낯선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동생 소연이와 얼굴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여자는 문을 잡아주며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몇 층이세요? 민준은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손목의 팔찌에서 묘한 찌릿한 감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당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굳이 낯선 여자를 지정했을까? 왜 말을 걸어야 팔찌가 작동한다고 했을까? 게다가 누군가 민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 뭔가 잘못될 게 틀림없어. 우리 소연이 동생에게 무슨 일 생기는 것 아니야? 소연에게 생각이 미치자 그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자신의 층 버튼을 눌렀고 여자는 무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급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말을 했어야 했나? 민준은 손목의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매듭이 어둠 속에서 더욱 검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9시, 10시, 11시. 민준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다시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뭔가 찝찝했기 때문입니다.
0시 0분 0초 정확히 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툭 팔찌가 끊어졌습니다. 매듭이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밧줄이 오래되어 저절로 끊긴 것처럼 갈라지며 끊어졌습니다. 이때 핸드폰 단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놀란 민주는 서둘러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 동기들의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파트에 이사 온 내 친구 소개할게. 잘 부탁해. 새로 들어온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민준이 동생 소영과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은 마치 마법이 풀리기라도 하듯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뭐에 홀렸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 팔찌 왜 끊어진 거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은 곧바로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야?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팔찌가 끊어졌어요. 정확히 12시에. 그래? 무당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한테 말 걸었어? 아니요. 뭐? 무당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왜 안 했는데? 그냥 뭔가 찝찝해서요. 이상한 것 같아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요? 하, 무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안 옮겨갔구나. 예? 뭐라고요? 순간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귀신이 옮겨간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신경 꺼. 이미 끝났어. 끝났다니요? 뭐가요? 대체 무슨 일이? 무당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무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을 찾아봤습니다. 2년 전, 3년 전, 그러다 인터넷 유명하지 않은 무당의 예전 블로그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팔찌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귀문 팔찌 사용법. 귀문 팔찌는 혼을 임시로 묶어두는 도구다. 단 주술자가 정한 24시간 동안만 팔찌가 끊어지는 순간 혼은 주변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대화다. 특히 처음 나누는 대화. 낯선 이성과의 교류에서 가장 쉽게 이동한다. 의뢰인이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팔찌가 끊어지는데 이때 혼은 자연스럽게 그 이성에게로 옮겨간다. 그러나 이동할 기회는 단 한 번. 의뢰인이 팔찌의 비밀을 알게 되거나 낯선 이와의 대화 기회를 놓치면 혼은 갈 곳을 잃는다. 그러면 팔찌는 소멸하고 혼은 다시 원래 숙주에게 돌아간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은 민준에게 붙은 귀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알면 비법이 깨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었죠. 결국 귀신이 나를 속였고 지금 나한테 붙어있다는 말이야? 그럴 리가?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미친 듯이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아요. 제발. 하지만 무당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도 메시지에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민준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난 망했어. 애초에 귀신이 나한테 붙어 있었고 난 단 한 번의 기회를 잃은 거라는 뜻이야. 어쩌지? 그때였습니다. 거울이 민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 민준의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그 뒤에 희미하게 누군가 서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민준은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공포에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만 보이는 그것은 천천히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꼈던 그 무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무당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팔찌가 소멸했으니까. 민준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을 한 귀신이 활짝 웃었습니다.
여보, 옆집 민수네 이번 달에 이사 간대. 그래? 어디로? 제2동 아파트로. 거기 엄청 비싸지 않아?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없으면 이사 못할 텐데. 그러게, 부러워 죽겠어. 최근에 주식이 대박이 났다나 봐. 아휴. 풀 죽은 아내의 모습을 보는 준호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도 낳지 않고 투잡을 뛰며 힘들게 살았어도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할 상황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준호는 전세를 전전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마냥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들 사는지. 나만 이래, 나만. 이웃의 이사 소식을 들은 지 며칠 후 준호는 매일같이 들락거리던 부동산 사이트에서 눈에 띄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시세 대비 70% 수준의 가격, 그것도 최근 리모델링까지 마친 깨끗한 아파트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 가격이면 우리도 가능해. 비록 한 동짜리 아파트였지만 급등하는 시세에 좌절만 반복했던 준호에게 이 매물은 기적 같았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서둘러 집을 보러 갔습니다. 부동산 사람은 능숙한 말투로 집을 안내했습니다. 원래 계약 직전까지 갔던 분이 계셨는데 급하게 해외 발령이 나셨대요. 그래서 매도인이 빨리 처리하려고 가격을 대폭 내렸어요. 솔직히 이 가격엔 이런 집 없죠. 집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남향으로 햇볕이 잘 들었고 곰팡이 냄새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때? 여보, 우리 이 집으로 하자.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아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을 다 풀고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피곤했던 탓인지 부부는 금방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 3시 17분 준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벽 어딘가에서 미세한 진동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것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귀를 벽에 가까이 댔지만 소리는 곧 멈췄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내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뭔가 이상해. 몸이 너무 무겁고 한쪽 다리가 계속 저려. 이사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눈밑이 이렇게 꺼져 있었나? 어제까지만 해도. 그날 오후 아내는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 하루 만에 2kg나 빠졌어.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축하해. 이사하느라 고생했나 보다. 새 집이 좋구나. 저절로 다이어트도 되고. 어느덧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지? 그녀는 손에 든 프라이팬을 들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아내는 겨우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자꾸 기억이 끊겨. 전날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이날 이후 아내의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평소 작은 일에도 잘 웃던 그녀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응, 그냥 마음이 공허해. 뭔가가 계속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내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이사 후 3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체중은 5kg이 더 빠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이사 후유증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집 밖에 나가기 싫어. 그냥 집에 있을래. 그날 밤 준호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베란다 선반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삿짐 센터에서 놓고 갔나? 노트는 오래된 장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열어본 준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입주자 박소영, 1999년 3월. 1주차 시력 저하, 좌한 0.3 감소. 2주차 체중 2.1kg 감소. 3주차 청각 둔화. 4주차 단기 기억 상실.
5주차 심장 부정맥 발생. 6주차 사망 확인. 보증금 회수 완료. 입주자 최민호 2005년 8월. 5주차 사망 확인. 보증금 회수 완료. 페이지를 넘길수록 준호의 손은 떨렸습니다. 모든 입주자가 비슷한 패턴으로 쇠약해지다 결국 사망했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자 이지은 2024년 12월. 진행률 58%. 예상 완료 12월 25일 03시 17분. 오늘이 12월 10일이었습니다. 보름 후면 12월 25일.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생명을 먹고 유지됩니다. 계약은 입주자 한 명의 죽음으로만 완료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멍하니 소파에 누워있는 아내를 두고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파트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저 한 달 전쯤 천일호 이사 온 사람인데요. 천일호요? 관리인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이 아파트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장부를 발견해... 어디 갔지? 이상하게도 준호가 분명히 챙겨놓았던 장부가 없었습니다. 아니, 굳이 장부가 없어도 되겠죠? 아저씨, 천일호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었나요? 준호의 말에 관리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다들 쉬쉬했는데. 준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럼 벌써 여러 명이 죽은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천일호에서. 관리인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사 온 날부터 저희 집 사람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예? 또요? 놀란 관리인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 잘은 몰라요. 그저 20년 전에 세워진 이 아파트는 재개발했다가 빚만 지고 실패한 사업이었대요. 이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진 건축주는 채권자들에게 쫓기다 결국 이 아파트 자기 집에서 투신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만은 내 재산이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는다. 이후로 건설업자가 살던 천일호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입주자가 짧은 기간 안에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매번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거죠. 꽤 오랫동안 빈집이었는데 최근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까 새로 이사를 오신 것 같네요. 세상에. 관리인의 말을 들은 준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었던 거야. 준호는 부들부들 떨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체중은 이제 10kg 가까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왼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금 당장 이사 가야 해. 짐 싸.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안 나가. 내가 여기 어떻게 이사 왔는데.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여기 이사 왔던 사람들 다 죽었대. 내가 장부를, 아니 방금 관리소에서 확인했어. 우리 빨리 나가야 해. 싫어. 갑자기 벌떡 일어난 아내의 눈에서 광기가 번득이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태까지 죽도록 일만 하고 결혼 10년 만에 겨우 얻은 아파트야. 주변 사람들 다 해외여행하고 자식들 낳아 잘 살 때 난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부러워하고만 있었지. 이제 달라. 나도 이 집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정신 차려. 당신 너무 아파서 판단이 안 되나 봐. 심각한 병이 이미 생겼을 수 있어. 당신 몸 좀 보라고. 이제부터 난 안 아파.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그냥 이 집에만 있으면 이 집이 내 거라는 생각만 하면 행복할 뿐이야. 준호는 아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뒤돌아서는 아내의 뒷목에 이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잠깐, 이거 뭐야? 준호가 아내의 뒷목을 보았을 때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의 목덜미에 검은 손자국 같은 것이 선명하게 찍혀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언제부터 이랬어? 뭐가 있던 이제 다 끝났어. 아내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다툼을 한 이후 아내는 준호를 무시하며 냉전을 이어갔습니다. 준호의 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잘도 흘러 드디어 사라진 장부가 말했던 마지막 날 25일이 하루 남은 24일 밤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내일이라고. 24일 밤 결국 준호는 아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는 안 돼.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제발, 제발 나가자. 아니야, 여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싫어. 약해 보이던 아내는 어쩐지 괴력을 발휘하며 발악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그때 집안의 조명이 일제히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리듬, 마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준호를 삼켰습니다. 준호는 벽을 더듬거리며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를 따라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도착한 준호. 다행히 휴대폰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었습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며칠간 거의 말도 못하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은아! 하지만 아내는 준호를 공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난 다 알고 있었어. 아내는 자신의 뒷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손자국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준호의 목덜미가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준호가 자신의 목을 만지자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준호의 목에는 검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이 찾은 장부를 찾았거든. 이 집의 비밀을 다 알게 됐지. 그래도 잠시 고민도 했었어. 함께 산 시간이 있잖아? 하하하. 준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더 이상 예전처럼 살기 싫어. 모두 부러워하는 이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대가는 바로 당신이지. 내가 아니라. 아내는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집이 웃기라도 하듯 진동하며 불이 깜빡거렸고 동시에 준호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장부를 들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장부를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입주자 김준호 2024년 12월 15일. 내가 장부에 약간 수정을 해봤어. 당신 관리소에 간 날. 어때? 아름답지?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내가 방문을 닫고 밖에서 열쇠로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안 돼. AI가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는 요즘, 민서가 사는 도시에 소문이 하나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AI로 운세를 봐주는 자판기가 있대. 돈을 넣으면 커피 대신 그날의 운세를 보여준다는 AI 자판기. 귀신같이 잘 맞는다는 이 자판기. 하지만 이 자판기는 위치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누군가는 우연처럼 마주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더욱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5살이 된 민서는 AI 자판기에 대한 소문을 그저 도시 괴담쯤으로 여기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자판기 찾으러 다니느니 챗GPT한테 묻는 게 낫겠다. 아님 진짜 점집을 가던가.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짜 점집이라도 가봐야 하나. 운이 이렇게 없을 수가. 이 정도면 재앙이야, 재앙. 힘없이 걷는 민서. 그날 민서는 기업의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3년 사귄 남자친구는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으며 어머니와는 진로 문제로 크게 다투고 집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 뭐 청년들이여 꿈을 가지라고? 이런 세상에서 청년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어느새 어두컴컴한 골목까지 온 민서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 깨끗한 자판기가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판기의 표면에는 AI 운세 자판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그 소문에? 민서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났습니다. 아차, 내가 이런 것까지 반가워하다니. 그래도 뭐 어때? 이것도 운이 좋아야 만나는 거라며? 아싸? 민서는 평소 AI 운세 자판기를 찾는 사람들을 비웃었지만 막상 마주치자 무척 기뻤습니다. 민서는 기쁜 마음으로 자판기로 다가가 결제를 했습니다. 기계는 잠시 후 종이 한 장을 뱉어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흉. 오늘 이후 별을 조심하라. 별을 따라가면 반드시 잃게 된다. 민서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점괘는 흉할 뿐 아니라 무척 짧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딴 건 믿는 게 아니라고. 역시 나는 현명해. 민서는 피식 웃으며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방에 틀어박혔던 민서는 기분 전환도 할 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던 남자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자의 머리 위가 이상했습니다. 빛이 떠 있었습니다. 저건 별? 민서는 눈을 비볐습니다. 피곤해서 환각을 보는 걸까? 하지만 눈을 다시 떠도 그 빛은 여전히 남자의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고 민서도 어리둥절한 채 편의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 큰 길로 나서자 민서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보인 그녀의 머리 위에 또 다른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집에 돌아온 민서는 머리 위에 별이라는 검색어로 웹사이트와 SNS를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당신 도별이 보이세요? 라는 SNS를 찾았습니다. 계정은 비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바로 DM을 보냈습니다. 혹시 뭐 좀 여쭤봐도 되나요? 답은 즉시 왔습니다. 네, 당신도 자판기에서 별 경고를 받았나요?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렇군요. 저도 3일 전에 AI 자판기를 발견하고 운세를 봤는데 별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이후 계속 사람들 머리 위에 별이 보여요. 세상에. 그럼 보이는 게 다인가요? 아니요. 머리 위 별이 보이는 사람은 곧 죽어요. 네? 그게 무슨...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3일 동안 7명을 봤어요. 그 7명이 모두 눈앞에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중 1명은 제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2~3명은 뉴스에서 봤고요. 민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증거 있어요? 상대방은 뉴스기사 링크 3개를 보냈습니다. 40대 남성,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사망. 20대 여성, 계단에서 추락사. 30대 남성, 교통사고로 사망. 모두 최근 3일 이내에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별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별이 가장 밝았던 사람부터 죽었어요. 민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편의점에서 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머리 위 별도 꽤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뉴스를 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30대 남성, 10대 청소년 폭행의 사망. 기사 속 사진, 그 남자였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본 머리 위에 별이 떠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민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뒤이어 그날 저녁 지하철에서 본 여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20대 여성 지하철역 묻지마 살해당해. 민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별은 죽음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민서는 당신 도별이 보이세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본 사람들도 죽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우리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무척 두려워요. 자판기가 우리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밖에요. 어쩌죠? 그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머리 위 보셨어요? 저는 어제부터 약간 빛이 모이는 게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가 내 머리 위 별이 뜰 것 같아요. 민서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별을 계속 보면 그 죽음의 기운이 우리한테 옮겨오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놀란 민서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희미한 별빛이 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선명하지는 않고 아직 작았지만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에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하지만 아무리 다시 보아도 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민서를 짓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포는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민서는 미친 듯이 당신 도별이 보이세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머리 위에도 별이 떴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이 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민서는 다시 자판기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있어야만 한다. 한밤중 민서는 처음 자판기를 만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자판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내가 별을 피할 방법을 알아내려면 다시 운세를 봐야 해.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운세를 보았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슝. 별은 죽음의 표식. 별을 지우고 싶다면 별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별을 옮겨라. 민서는 종이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별을 옮겨라? 그 순간 민서의 폰이 울렸습니다. 당신 도별이 보이세요. 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첨부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민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방금 자판기 앞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머리 위에는 희미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 나 미행했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민서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몹시 화가 난 민서는 달려가 그 여자를 잡았습니다. 당신 뭐야? 나한테 왜 이래? 그 여자는 40대로 보이는 평범한 주부 같았습니다. 당신도 별이 보이세요지? 아는 거 다 말해, 빨리. 미안해요. 난 AI 자판기로 그냥 운세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저주에 걸릴지 몰랐어요. 다 말할 테니 잠시 손 좀. 나 되는 일 없어서 눈 돌아간 사람이야. 빨리 당신이 한 짓 다 설명해봐. 그게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저주에 걸렸던 어떤 아저씨를 찾았어요. 그분이 이미 저주에서 벗어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줘서 방법을 알아냈어요. 무슨 방법? 이 자판기의 저주는요, 별을 계속 보면 그 죽음의 기운이 우리한테 옮겨오는 거래요. 그런데 그 운명을 피하고 싶으면 머리 위에 별이 생긴 사람, 그러니까 이미 죽을 운명인 사람을 찍어서 그 사진을 그 사람에게 보내면 된대요. 그럼 받은 사람이 별을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죽음의 기운이 옮겨간대요. 미안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인 당신이 자판기에 처음 왔을 때부터 보고 미행했어요. 미안해요. 여자는 이 말을 남기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민서는 그대로 도망가는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의 마음속에서는 경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포였습니다. 다음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노였습니다. 왜 나야?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민서는 핸드폰을 붙잡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민서의 별이 점점 밝아질수록 민서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은 점점 냉혹한 결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SNS를 하는 주변 사람들은 많은 근황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있다! 민서는 누군가의 사진을 확인하고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머리 위에는 선명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살려면, 그리고 나를 차더니 결국 죽을 목숨이었어? 하하하! 상대방은 바로 민서에게 이별을 선언했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민서는 최대한 예의 바른 문구로 DM을 작성했습니다. 형준씨, 미안한데 내일 저녁에 잠깐 시간 될까?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알았어. 다음날 오후
일찍 약속 장소로 간 민서는 숨어 있다가 형준이 약속 장소로 오자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잠깐! 들어갈 필요 없어. 여기 사진 받아. 민서, 이게 뭐야? 달려나간 민서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형준의 손에 쥐어주고 씩 웃었습니다. 작별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이제 진짜 안녕. 민서야,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길거리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민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라졌어. 별이 사라졌어. 나는 살았다. 그 순간 쾅! 멀리서 들려오는 사고 소리. 역시 내가 이긴 거야. 민서는 다시 한번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졌던 별이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더 밝게, 더 선명하게. 안 돼.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별은 점점 더 밝아질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형준은 너무 죽음이 가까웠던 거야. AI 온세가 그랬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별을 넘겨야 한다고. 죽음이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는 저주를 옮길 수 없는 거였어. 민서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민서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던 것입니다. 저주는 살날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옮겨진다는 것을. 안 돼. 난 아직